출마했다가 낙선하고 나서 느낀 점을 조금 정리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대해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누구에게나 영광스러운 시절이 있다라고 이제 해놨는데, 2016년 1월 21일이죠.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된 당시 문재인 당대표께서 영입 인사라는 릴레이 영입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이게 거의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 86세대를 끌어당기는 수준의 대규모 영입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세대적 규모로 취합을 했다면, 이때는 그냥 분야별로 자기가 필요한 분야별로 데려왔던 것 같고, 그때 1번이 표창원 교수, 2번이 김병관 웹젠 이사장, 그리고 3번 뭐 이수혁 대사, 오경 변호사 뭐 등등등 한 20명 정도 있었고, 박주민 변호사, 그다음에 조홍천 공직기관 비서관까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들어갔던 이유는 뭐 딱히 사실 제가 아무것도 없었죠, 제일. 2015년 말의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탈당을 하고 내년 총선, 그러니까 2015년 기준 2016년 총선의 예상 의석수가 한 60석에서 한 80석 정도 망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고, 사실은 뭐 4.13 총선이었는데 4월 12일까지 민주당이 원내 일당이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 청년들끼리 여기 다준다에서 만났던 이동학이라는 사람과 독서 모임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그 당시 저는 이제 팟캐스트도 하고 있었고, 뭔가를 해야 된다, 뭐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고, 이제 어디로 오라고 해서 어디로 갔어요. 가니까 이제 다 같이 출마를 준비한데 한 20명 정도가 있었죠.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출마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뭐 돈이 많이 든다, 출마 선언은 할 수 있는데 실제 본 후보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하니까 한 20명 중 한 15명이 갑자기 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5명이 남았죠. 이 5명이 남은 상황 중에 한 명은 실제로 고향에서 이미 예비 경선을 뛰고 있었던 강동기 선배가 이미 예비 경선을 뛰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동학은 어디로 갈지 아직 지역구를 선택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갈 것이냐, 안철수가 있는 지역으로 갈 것이냐를 고민하던,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주 의미 없는 고민이에요. 왜 그걸 지금 고민해? 누가 가도 안철수가 되는 판이었죠. 예.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동학이 형이 이제 민주당에 청년 출마 연대를 꾸려서 명단을 올린다고 했는데, 한 20명 중에 다 웬만한 민주당과 관련이 있거나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사람인데, 저만 민주당 당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뭐 정치엔 관심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 활동을 할 정도로 열성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2012년에는 문재인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로 의심하지 않는데, 이때 좀 이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마하려고 했다가 접었을 때, 저는 그러면 어차피 안 될 거 부산으로 나가서 아름다운 낙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윤봉희 선배도 계셨어요. 예. 그리고 실제 아름다운 낙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냥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유일하게 당적 없는데 부산으로 나간다라고 해서 제가 영입 인사가 된 겁니다. 이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께서는 왜 부산에서 노무현처럼 부산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냐, 그런 사람을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를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없고 하기 싫어서 할 수도 없다라는 말을 가끔씩 누군가 하는데, 제가 하고 싶어서 나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거창하게 나갈 줄 몰랐던 거죠. 저도 아무도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다만 당에서 누군가를 원했을 때 제가 그 퍼즐에 맞췄던 거죠. 그래서 2020년 내년 때도 총선이 있죠. 아마 내가 총선을 준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후보가 될 가능성도 높지만, 그 당시 당 지도부 또는 국민들 또는 시대 정신에 부합되는 사람이 뽑혀서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연히 뭐라 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항상 그 내부 인재의 70%, 외부 영의 한 30% 정도로 가야만이 그 시대에 발맞춰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을 지켜왔던 사람, 그리고 새로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사람. 저는 시대 정신에 부합하진 않았지만 당대표의 니즈에 부합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면접을 보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당시 당대표가 이제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비대위원장 체제로 들어갔었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고, 부산은 보수 색채가 굉장히 짙었기 때문에 선거대책위원장은 반드시 보수 색채가 짙은 김종인 대표에게 받아오라라는 지역의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대책위원장이 부산으로 내려왔을 때 선거대책위원장 수락서를 제가 만들어 왔어요. 그런 양식 없습니다. 그냥 제가 프린트를 뽑아간 거예요. 여기서 사인만 해달라. 그래서 사인만 해서 그렇게 사인 받고 저기 사진 찍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후원회장은 문재인 대표,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선거대책위원장에서 굉장히 잘 될 줄 알았죠. 제가 다 해먹는 줄 알았어요. 예비 경선도 했습니다. 예비 경선인데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과 제가 이제 붙었는데, 제가 77, 그분이 42.
했습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리했었죠. 전국 최다 득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닮은 줄 알았어요. 그때는 뭐 민주 청년 후보는 오창석 하나 남았다. 왜냐면 광진이 형도 예비경선에서 떨어지고 도광기 형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청년 후보라고 할 수 있는 후보가 저밖에 없었죠. 지금 여기 보시면 가감산이라고 청년 25%를 제가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만 30세 미만, 그러니까 제가 만 29세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청년 25%의 가산점이었고 보통은 청년 20 아니면은 10% 정도를 받는데 이게 무슨 100점 만점에 25점을 더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득표한 퍼센트에서 25%를 가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표를 얻었으면 만약에 10%를 받으면 한 표를 받는 거예요. 11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100점 만점에 10%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10표 얻으면 10점 더해서 20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득표한 거에서 10% 가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받았던 25%, 상대 후보가 받았던 신인 10%를 빼더라도 제가 그 후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 후보는 정치 신인이 10%인데 왜 10%냐면 이분이 만 63세였어요. 근데 국회의원 후보를 처음 출마한다고 해서 신인 가산점 10%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생각해도 이게 과연 합리적인 제도인가. 63세 할아버지의 막내 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런 초유의 사태를 예비경선 끝나고 나서 전화 안 받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부산시당위원회에서 예비경선 지역이 저희 지역이 유일하게 예비경선이 돼서 진 사람은 무조건 상대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 돼서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기고 난 그날부터 연락이 안 돼요. 한 번 전화가 했는데 왜 전화했냐, 안 도와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실입니다. 방송 다 나가되고 어쨌든 이분이 만약에 도와줬다면 인생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분이 시의원 출마했다가 한 번 떨어진 경력이 있어요. 지난번 지방선거는 부산에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다 당선되는, 지난번 지방선거 전까지 부산은 구청장, 시의원이 단 한 번도 민주당이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있었지만 구청장은 비례대표가 없잖아요 또. 근데 지난번에는 44명 중에 한 40명이 민주당 시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원외예요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분이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데 못 나갔던 이유가 경선 불복. 당원 당규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선 나가시면 꼭 불복하고 도와주세요. 마음에 전혀 안 내키겠지만 그냥 도와주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2012년 당시에 문재인 후보와 그 박근혜 씨가 붙었을 때 손학규 대표가 지원 연설, TV 대중 연설을 했어요. 막 그렇게 하면서 저라고 왜 마음이 편하겠냐. 하지만 뭐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거를 만약에 지난번 총선 때도 했으면 지금 저당 가서 저런 꼴을 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현주한테 뭐 벽창호라든지 이런 단을 사실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 붙어있고 총선을 도와줬다면 지금의 총리 1순위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경선 불복은 먼 미래를 봤을 때 반드시 특히 젊은 분들 불복하지 마세요. 인생이 너무 길어요. 이분 분명히 나온다니까? 참고로 이분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부산 사하구의 최고령 시의원이 됐습니다. 70세에 가깝게. 공천 받는다니까요. 불복만 안 하면 돼요. 상대 후보가 싫어도 나의 미래를, 철저히 나만 생각해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승복하는 자세. 우리 드림팀의 자세로 가야 됩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했지만 바로 낙선했습니다. 굉장히 슬퍼요. 인생이 내 마음이 되지 않아요. 막 저는 이제 사실 예비경선 77% 얻고 이래서 뭐 당선될 줄 알았어요. 지역에서 이 정도 내가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면 당연히 당선될 줄 알았죠. 이때 운 사진은 낙선하고 운 사진 아니고요. 뭐 얘기하다 우리 아버지 봐서 울었던 겁니다. 59.7대 26.5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제 패배하게 됐습니다. 조경태 후보가 60%를 찍었다면 부산에서 새누리당 후보 유일하게 60%를 넘는 선거가 됐을 텐데 제가 59.7로 막았습니다. 아무도 부산에서 60%를 넘기지 못하는 첫 번째 선거였어요. 사실은 부산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2016년 당시 첫 번째 헤드라인 기사가 뭐냐면 보수 새누리당이 단 한 명도 60%를 넘기지 못했다였어요. 5명이 탄생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 어떠한 후보도 60%를 넘기지 못한 첫 번째 선거가 2016년입니다. 우리 재헌국회에 지나서 거의 70년 만에 그게 처음인 거예요. 대단한 거였고 이상하게 우리 지역만 7명이 출마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보통 3명 아니면 1대1 구조였는데 우리만 7명이 나왔어요. 물어보니까 다 자기가 2등 할 줄 알았다는.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은.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마 지역의 신인이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선거를 보면은 정당 투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을 잘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꼭. 물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돼서 다당제가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은 여러분의 정책에 따라 정당을 잘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래도 대중들이 정당 투표를 많이 하신다는 것. 솔직히 저 좋다고 22,328명이 찍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마 정당 투표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고 3등이 굉장히 유의미한 득표를 했는데 국민의당 치고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8,700표를 받았는데 10%를 받았죠. 왜냐면 이 사람이 원래 새누리당의 저희 지역구의 구의원이었어요. 그래서 구의원 자리를 버리고 새누리당 예비경선을 붙었는데 당시 새누리당에서 조경태 의원을 단수 공천을 준 거예요. 그래서 빡쳐서 국민의당으로 갔어요. 사실은 지역 유지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표몰이가 됐던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젊은 후보가 이렇게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치의 문턱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렸듯이 20명 중 15명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돈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경선이 1,500만 원입니다. 치킨 한 마리 15,000원 기준으로 여러분 1,000마리를 드실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 일시불로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예비경선 ARS 업체에 내는 돈이 1,500만 원인데 3년간 하루에 한 마리씩 드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러분의 치킨 선호도가 티바나 호식이 2마리였으면 6년간 한 마리씩 6년간 하루에 한 마리씩 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걸 딱 현금으로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등록해야 되는 돈이 1,500만 원입니다. 정당 기탁금이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과 동시에 3,200만 원의 현금이 있지 않으면 후보 출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이외에도 사무실 빌리는 비용 그리고 유세차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리면 기하급수적으로 한 1억까지 치솟는 거예요. 저는 청년뿐만이 아니라 작년, 노년에도 3,200만 원의 현금은 진짜 어려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당 기탁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비경선 ARS 업체 비용이 1,500만 원인데 ARS 업체에 맡기지 않고 인터넷 투표 정도로 할 수 있는 걸 당이 구축해야 당의 인재들이 돈 때문에 출마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선관위 기탁금이 사실은 돌려주기 때문에 또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선관위 기탁금도 조금 낮췄으면 좋겠어요. 1,500만 원 여전히 세고 그리고 15%를 받아야 전액 환불, 10%는 반액 환불입니다. 근데 이제 제1, 2당 정도는 15%는 웬만하면 다 받아요. 요즘에 경북에서도 민주당이 15% 이상 받습니다. 근데 그 이외의 정당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비경선 비용을 없애고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 그리고 선관위 비용을 낮추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그 녹색당의 하승수 사무총장이 예전부터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사무실 비용은 선거의 가외돈이라고 적어놨는데 왜냐면 사무실을 저는 이제 두 달 아니죠. 40일에 4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가외돈이냐? 이건 뭐 15% 이상 받아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전국적으로 땅값이 달라요. 강남 사무실 한 채를 빌리는 것과 제가 출마했던 부산 사의 그 사무실을 빌리는 가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가외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송파에 출마했던 최재성 의원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출마하시는 지역의 땅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빨리 잘 파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또 내고 나면 또 바로 그지가 됩니다. 뭐 낙선하고 울고 그지되고 저는 사실은 이제 3,200만 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정년퇴직 담보대출을 받아서 출마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29년 8개월간 열심히 일한 공무원 금액을 제가 단 2달 만에 원래 그 월 2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그 연금을 제가 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도록 깎아내렸죠. 우리 아버지가 또 노후에 또 긴장 풀리고 하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제가 200만 원 하면 또 긴장 풀리거든요. 용돈 달라고 하고 본인이 아직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드렸습니다. 어쨌든 29년 8개월간의 그 돈을 제가 단 2달 만에 심지어 4월 총선이었는데 우리 아버지 퇴임이 6월이었습니다. 2달을 앞두고 제가 100만 원 깎은 거죠. 아버지와 사이는 지금 좋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들어가면 인자기라고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위치 선정의 달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위치 선정을 얼마나 잘하냐면 인자기가 인자기급 위치 선정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자리를 잘 잡는다는 거죠. 인자기급 위치 선정. 묘자리 위치 선정이 인자기급이다. 심지어 지구가 멸망해도 살아남을 인자기의 위치 선정이다. 이 정도로 위치 선정이 잘한다는 건데 정치도 이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보면은 가운데 문재인 당대표가 계십니다. 총선이 끝나고 가덕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여기 딱 몰려가는데 사람들이 줄지어서 계속 옆에 서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가덕신공항에 관심이 많았나 이 사람들이. 옆에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뉴스 기사 사진이에요. 옆에 사진 찍히면 유리하다. 얼굴을 아니는데. 그래서 옆에 서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한 마리의 인자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멀리서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앞으로 와서 어떻게든 좀 보이려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끝나고 이제 그 플랜카드 들고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끝으로 가서 어쩔 수 없이 인자기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유력 대선 주자급 또는 당대표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같이 사진 찍으면 또 지역 주민들이나 지지자들한테 이렇게 친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뭐 정치 이면이긴 한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유권자들이 그런 친함과 무관하게 나에게 표를 던지고 정책에 투표를 하면 상관없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인물 선거. 저는 아직까지 안철수 후보가 귀국하느냐 마느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 인물 선거가 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치뽕인데 제가 굉장히 심하게 맞았었죠. 근데 정치뽕을 웬만하면 저는 시원하게 그냥 맞자. 어차피 안 맞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맞아야 돼요. 왜냐면은 저는 투표는 생각보다 큰 노동력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휴일로 지정을 하더라도 투표 장소까지 가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 용지를 받아서 도장까지 찍는 것 엄청난 노동력이다. 그리고 선거 운동할 때 아이고 뭐 저 이번에 얼굴 알리고 다음번에 정말 재도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투표하러 나오겠어요. 그때 미친 듯이 열심히 해야지 투표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놈 지가 된다라고 저렇게 열심히 뛰어나면 치근해서라도 나와서 투표해줘요. 투표에서 정치인들이 왜 울까요? 동정표만큼 무서운 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어 막. 일부러 울면 안 되겠지만 맥락 없이 울면 안 돼요. 정몽집 뭐 이렇게 맥락 없이 울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동정의 호소라든지 진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최근 대선의 투표율이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가 70, 가장 근래 높았던 때가 문재인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신 77%, 가장 최근이 제일 높았죠. 그러니까 70% 정도를 평균을 치면은 10명 중 3명은 촛불을 들든 말든 절대 투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때려 죽어도. 그럼 7명 중에서 4명만 잡으면 이기는 게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40%를 유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람들이 투표를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 어떠한 선거라도 이길 수 있다. 근데 대선이니까 좀 높지만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만 보면 더 참혹해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2008년 선거죠. 46%입니다. 국민 2명 중 1명이 투표를 안 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국민 2명 중 1명이 투표를 안 했으면 국민 10명 중 3명만 잡으면 이기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에 보수 정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표할 때는 정치할 때는 정치 뽕을 맞더라도 이 한 사람이 투표할까 말까 이렇게 애매하면은 미친 듯이 내가 될 거라고 설명을 해서 투표장으로 끌어오는 것이 역할이자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거 때 슬로건을 썼던 건데 지금 이 순간도 욕먹고 있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위대한 변화의 시작 미래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쓰고 부산 사하에서 선거 준비를 하는데 서울에서도 전화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단 왜 저거를 선택했느냐. 이제 조경태 후보가 사하사랑 조경태 이거야 뭐 난리고 일 잘하는 우리 경태라고 있었는데 이 슬로건이 저는 역대급 슬로건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조경태 의원이 당시 당선될 때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조경태 의원은 원래 사하구 갑에 한나라당 공천 신청했다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박종웅이라는 현역 한나라당 의원이 사하구 을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회창 당대표가 총재죠. 그때는 총재가 들어오면서 이회창 사람으로 바꾼다고 이 사람이 날렸어요. 박종훈 후보를 날리고 다른 부산 연제구에서 어디 예비 경선 떨어진 사람을 자기 사람이라고 사하구 을에 공천을 준 거예요. 저기서 떨어진 사람 여기 데려온 것도 웃기지만 박종훈 현역 날릴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3자 구도가 됩니다. 현역의 박종훈과 이회창의 사람과 조경태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표를 어마어마한 보수 2명이 갉아먹으면서 조경태 후보가 당선이 된 겁니다. 그게 첫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때 또 노무현 대통령이 뭐 여기 사하구의 수건 사업이었던 지하철을 뚫어주겠다. 한 1조 원대 사업입니다. 그 당시 1조 원대 국회의원 한 명당 1조 원씩 이렇게 배정받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한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결집을 좀 했고 그 표가 갔는데 어쨌든 지하철을 유치했으니까 일 잘하는 거에 먹혀요. 일 잘한다는 말이. 그리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민원을 잘 들어주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기사 찾아보면 사하에 뭐 엄마만 500명이다. 누나만 500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선거 운동할 때 형님 누나 진짜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배워서 나중에 하긴 했지만 그만큼 이제 사교성이 좋아서 국회의원 하면은 아직도 어른들 중에 제가 선거 운동할 때 마을의 고을 원님을 뽑는 건데 어린 놈이 네가 어떻게 우리 지역을 대표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성세대에게는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을 대표한 어른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사람.
근데 우리 경태를 쓰면서 반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 권력층이 권력을 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다 반말해요. 경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상인들. 그럼 우리 경태라는 슬로건은 국회의원의 기득권 의식을 버린 굉장히 좋은 슬로건입니다. 근데 이걸 타파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젊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경태 의원도 너무 젊어요. 젊다는 게 강조가 안 돼요. 일 잘한다라고 강조하고 싶은데 이 사람 일 잘해요. 나는 일 잘할 거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 나는 will work지 월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먹혀. 판을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국회의원 3선에도 상임위원장도 한 번 못 달고 4선 달고 나서 상임위원장 됐지만 그 당시에는 못 되고 부산시장 후보도 한 번 못 되는 이러한 사람 말고 나가자마자 대통령이 될 사람이 뽑은 미래 대통령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슬로건을 짰죠. 그래서 누군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슬로건이다 라고 극찬을 받고 90%에게는 욕을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어린 놈이 싸가지 없게 국회의원도 한 번 안 됐는데 벌써 대통령을 얘기한다. 어쨌든 뭐 이랬든 저랬든 이슈가 돼서 빠르게 알려지긴 했어요. 미친놈이 들어왔더라고. 우리 지역에 미친놈이 들어왔다고 해서 제 이름이 빨리 알려지긴 했습니다. 네 번째 여론조사인데 지금이야 이제 여론조사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딱히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때는 좀 심했어요. 제 바로 옆에 있는 지역구였어요. 부산 사하구 갑. 그리고 여러분 여론조사는 왼쪽 위에 빨간색 제가 네모박스 했는데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또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부산 사하구 앞 바로 제 옆에 있는 지역구였습니다. 조사 일시를 보면 3월 26일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시간대를 생각을 해보면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 직장인들이 이 시간대 웬만하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넘어가면은 이제 남녀 758명밖에 조사를 하지 않았죠. 모집단도 굉장히 작았고 유선 ARS 100%입니다. 그러면은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집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웬만하면 연령층이 높겠죠. 그리고 직장인이 9 to 6에서 집으로 온다 하더라도 저녁 7시에 집 전화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럼 원래 집에 있는 가정주부, 노령층 또는 젊은 백수가 전화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 사람의 성향이 나오고 아까 연령별을 골고루 했다라고 했지만 여기 보시면 19세부터 29세까지는 56명밖에 안 돼요. 40대부터 60세가 거의 700명 중에 70%를 차지하는 조사. 그렇다면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죠. 실제로 그 조사 결과 새누리당 김척수 후보가 60%,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24%밖에 나오지 않아요. 지지율이. 이렇게 지지율이 공표가 되면 실제 부산일보에 공표가 된 겁니다. 대문짝만하게 실려요. 새누리당 김척수 60, 최인호 24 하면은 이걸 보면은 김척수 지지자들은 이 사람 되겠네? 조금 잘 보여야겠다. 열심히 선거 운동해야지 한 붐업이 되고 최인호 지지자들은 이걸 보면은 내가 투표해봤자 안 되겠네. 거의 3배 차이 나잖아요. 내가 투표해가도 의미 없다 하면서 투표 포기층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 여론조사의 가장 큰 나쁜 점인데 가끔씩 제가 앞으로 탄이라고 썼는데 선거하시면은 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러한 설정을 해두고 여론조사를 돌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걸 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여론조사들이 가끔씩 나오니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지지율이 낮다 하더라도 반드시 꼭 투표를 하시고 꼭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모집단이라든지 시간대라든지 유선 전화 방식 이런 것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는 최인호 후보의 승리죠. 49대 45. 이 득표는 사실은 부산에서 굉장히 큰 득표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49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 예전에 김정길 장관이 부산시장 후보 나갔을 때 민주당 후보로 첫 40% 이상을 득표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40% 이상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49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거고 참고로 연제구의 김혜영 후보가 51, 북강석 압의 전재수 후보가 55%를 득표했습니다. 이 당시는 조금 어쨌든 새누리당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바뀔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 김척수 후보가 조직 관리는 잘했지만은 본선 경쟁력은 없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김척수 후보가 예비경선에서 이긴 사람은 허남식이라는 부산시장이었어요. 만약에 허남식 시장이 본선 후보였으면 이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또 예비경선과 본선 경쟁력은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다섯 번째 에피소드 2400인데 선거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협박을 받습니다. 선거 다 끝났는데 느닷없이 자기한테 2,400만 원을 달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저랑 같이 캠프에서 활동했던 한 아재가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게 아재가 2,400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건데 왜 이렇게 전화를 했냐. 제가 이제 선거 운동을 하다가 이상하게 선거 캠프에 우리 캠프는 특이하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성분들은 거의 운전면허증이 없었고 남성분들이 운전면허증이 있었는데 다 장롱면허였어요.
뭐 운전을 못해.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운전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 제가 운전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후보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내는 순간 그 선거는 끝입니다. 작은 선거, 작은 교통사고라도. 그러니까 절대 후보는 운전대를 잡으면 안 돼요. 만회하는 상황을 위해서. 누가 부딪히고 가는데 뺑소니다 소문 내보면 10일 안에 이 해명이 안 돼. 지역에 얘가 뺑소니를 했다, 교통사고를 했다는 순간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후보는 그 어떤 후보도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뭐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안 잡는데, 근데 이게 제가 보통 새벽 4시 반에서 5시 일정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2시에 끝납니다, 일정이. 그러면은 운전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하루는 운전하시는 아저씨랑 선거운동원 아주머니랑 말싸움이 붙어서 아저씨가 삐쳐서 집으로 갔어요. 선거운동 아주머니 한 10명이 몰려와서 아저씨를 집단 말 린치를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제 선거운동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만 아주머님 말빨이 정말 쉽지 않아요. 1대1도 쉽지 않은데 10대1로 린치를 당하니까 아저씨 거의 공황장애 수준으로 집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가 안 돼. 전화를 끊었어요. 선거 3, 4일 앞두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4일 남겨두고 제가 지역에 수소문 해보니까 한 젊은 막 자기가 특수부대 나온 가치에 대한 친구가 있다고 하는 거야. 10만 원씩 주겠다, 하루 일당. 왜냐면은 하루 일당이 법정 금액이 7만 원인데 우리가 10만 원 챙겨주겠다. 며칠 안 남았고 급하게 구했으니까 운전만 하면 된다.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자기 너무 자신 있다고. 새벽 4시 반에 왔어요. 그러니까 일정을 시작하고 저녁 4시쯤, 오후 4시쯤이죠. 오후 4시쯤 되니까 이제 차에서 자고 있더라고, 이제. 불길했어요. 그래서 그래. 자라. 계속 자도 된다. 내가 없을 때는. 그리고 내일 4일만 좀 잘 버텨달라. 근데 그 다음날 새벽 4시 반부터 이제 전화가 또 안 됩니다. 점심 12시 돼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피곤해서 이제 못하겠다. 근데 그러면은 아침 4시부터 점심 12시, 8시간 일정을 돌아야 되잖아요. 제가 운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아무도 운전을 못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운전해야죠. 돌아다니는 조경태 의원 선거운동원들은 야, 역시 청년이라고 진짜 대단하다고 했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진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해가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날아가고 점심 이후에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내가 돈 안 줘도 되니까 자원봉사하겠다. 그렇게 3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정 선거운동 7만 원, 3일 하면 21만 원인데 고마워서 우리 엄마가 9만 원을 더 드렸어요. 하루에 3만 원씩. 3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불법 선거자금 9만 원을 더 썼어요. 아주 정말 천에 죽일 놈인데 그걸 녹음을 해서 그걸 그 아재가 녹음을 해서 9만 원 더 받으셨죠? 자, 고맙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서 저한테 들려주면서 너 불법 선거자금 썼다. 선관위에 신고할 거다. 무마하려면 내 1년치 연봉 2,400만 원 달라. 그래서 왜 상관관계가 아직도 난 이해가 안 돼. 9만 원을 덜 쓴 건 내가 선관위에서 처벌을 받는 거지 왜 너한테 2,4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협박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들었죠. 막 헤드라인에 내 이름 나오는 거, 어린 놈이 불법 선거자금 썼다니. 사람들은 9만 원 확인 안 할 거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끙끙대다가 이제 서울에 있는 지인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쭤보니까 9만 원 가지고 그러냐고. 그냥 신고하라고 그래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 조언을 또 자기도 구하러 간 거예요. 진짜 신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냐. 근데 그 사람이 조언을 구하러 간 사람이 제 팬이었어요. 그래서 신고하면 당신만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신고하셔도 된다. 제가 진 잘못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이미 뭐 다 법리적 검토를 다 끝낸 상황.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이 사람이 2,400만 원을 달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장면을 녹취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이제 쓱 주머니에 넣고 있는데 그분도 선거꾼이라 전문가예요. 휴대폰 꺼내서 녹음하고 싶으면 녹음해라. 그래서 제가 보는 데서 휴대폰을 딱 껐죠.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넥타이 녹취록이라고 제가 따로 산 게 있습니다. 넥타이를 탁 켰죠, 이렇게. 그분은 몰라, 아직도 모를 거예요. 녹취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참 좋아요. 넥타이 녹음기라고 있어요. 휴대폰 뭐 당당히 꺼주지 뭐. 쓸데없이 이제 넥타이 녹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이제 또 문자나 전화로는 절대 돈 달라고 얘기 안 해요. 그분도 증거가 잡히면 안 되니까. 그러나 제 넥타이 속에는 모든 증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신고하라고 하니까 신고 못 하고 가끔씩 저한테 이제 협박 전화를 합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나를 국민연금공단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왜 나한테 2,400만 원을 달라고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가끔씩 선거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약한 드루킹을 만난 거예요.
지역마다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드루킹 있었을 때 터졌을 때 좀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꾼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서 협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어쨌든 살려는 드릴 게 하고 왔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청년 정치인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문성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과연 전문성이 어떤 걸로 규명이 되는 것인가? 법조인들을 많이 뽑으면 우리나라 법이 발전했나? 꼭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청년 정치인이 유독 실수하면은 역시 청년은 안 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현주 의원이 말실수하거나 나경원 의원이 말실수하면 판사 출신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전문성은 이제 김광진으로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 정치인 하면은 그래도 의원을 달았던 김광진 의원이 있는데 김광진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는 필리버스터. 지금 또 많이 묻혔습니다. 이제 많이 묻히니까 이제 본인이 필리버스터하고 다녔다고 이제 소문을 내고 다니고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수통 교체가 있어요. 이게 정말 그 많은 국군 장병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았었는데 뭐 6.25 전쟁 이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수통이다. 뭐 이런 얘기. 심지어는 막 압록강 물맛이 나지 말입니다. 뭐 이런 거. 노르망디인가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이 수통을 저도 썼어요. 안에 치약 넣고 흔들어서 이렇게 세척하고 굉장히 아니면 물에 넣어서 씻고 이랬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더러운 거 한 60년째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산 김원봉과 함께 수통을 나눠 마셔서 쓸 수도 있습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면은. 근데 이거를 바꿨죠. 생수만 16년간 연구한 생수 김광진 선생이 아닌데 이걸 알았다는 건 결국은 국민이 원하는 니즈를 잘 수렴한 거. 저는 그게 전문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우는 변호사 판검사는 이전의 직업이었을 뿐이지 그것이 전문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인데 선거 때 조직이 중요한데 이렇게 조직하면 뭔 조직이냐라고 물어보신 분들 많아서 써놨는데 향후에 동창회 전후회 분여회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단톡방 한 명 1대1로 나 뽑아줘라고 얘기하는 게 효과가 클까요? 아니면 다둔다처럼 한 200명 들어가 있는 데 가서 나를 뽑아줘요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단톡방이 훨씬 더 크죠. 향후에 동창회 전후회 분여회가 단톡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고등학교 출신 그리고 향후에는 호남 향후회, 영남 향후회, 남해 향후회 다 있어요. 그리고 전후회, 뭐 해병대 전후회 이런 거 있고요. 분여회도 있고 아파트 동별로 대표님이 있어요. 그러면 한 지역구당 아파트가 적게는 몇백 개가 있어요. 그럼 한 명당 대표가 있어요. 난 지금 이렇게 선거하면서 이렇게 대표가 많은 거 처음 봤어. 제 휴대폰에 아직도 한 500명 이상 대표예요. 다 대표님이에요. 뭔지 모르겠어요. 다 대표님이에요. 그런 분들을 잘 잡아야 그 동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분야에 가서 오창석이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숨은 조직들을 찾아내는 것이 선거에 큰 도움이 되는 거고 사실 대다수의 청년들은 이 조직을 잘 몰라요. 이런 조직이 있다는 걸 빨리 알아야 되고 이런 조직에 빨리 침투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만 선거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인사검증 제가 받았을 때 그래도 영입인사 될 때 부산 출마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뽑진 않았겠죠. 그래도 몇 가지 검증을 합니다. 근데 가끔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자친구가 있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없다. 뭐 영입할 때 영입하기 직전에 여자친구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없다라고 했고 유부녀를 사귄 적이 있습니까라는 놀라운 질문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도 없는데 유부녀를 어떻게 사귀냐라고 물으면 이제 저 일단 없다고 했지만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공천을 주고 나서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유부녀를 사귀진 않았지만 만나서 아이를 가지게 한 적이 있냐라는 놀라운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 당연히 없다라고 하면서 왜 이런 걸 질문하냐 물어보니까 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질문이 또 이어져요. 마약을 한 적이 있냐라는 또 질문을 해요. 실제 다 질문 받았던 겁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했죠. 왜 물어보냐니까 역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질문 또 여긴 쓰진 않았지만 마약을 하진 않았지만 소지 운반 배달 일종의 던지기 수법 같은 경우에 가담한 적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지만 왜 물어보냐고 하면 또 가끔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 놀라운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뭐 주식 했냐 이런 것들. 다 물어보긴 하지만 뭐 이 정도에 걸릴 것 같으면 출마를 웬만하면 당을 위해서 하지 말아달라. 조국과 당을 위해서. 그 당이 어떤 당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걸리면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에 좀 명확한 인사검증 기준이 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5대 인사검증 그런 것들을 좀 당에도 좀 적용을 해서 알아서 본인이 안 나오는 걸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이 이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민주당 출마자니까요. 그 이름을 그래서 민주 후보라고 붙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지금 삼국지인데 예, 이해찬 의원이죠. 예를 들어서 뭐 말대꾸 능력 100, 뭐 표정 변화 0, 뭐 이런 식으로 능력치가 너무 이상하죠. 그냥 가져온 겁니다. 수치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사진만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게 민주당 홈페이지에 그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 정도가 되면은 뭐 연설 능력, 뭐 연설 문 작성 능력, 정책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표시를 해놔서 민주당 지지자라든지 당원들이 좀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민주 후보라는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모든 당내 예비 경선에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 예비 경선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의 공약은 뭐고 최성 시장의 공약은 뭐고 안희정 지사의 공약은 뭐고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뭔지를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꼭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홈페이지가 그냥 이렇게 되게 민주 후보라는 걸 만들어서 되게 쉽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지역위원장 선임 과정에서도 이게 필요하다. 지금 기본적으로 지역위원장 선임 과정 하면은 중앙당에서 중앙특위를 꾸리고 지역별로 그 대표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해서 지역위원장을 찍어내려요. 그 과정에서 지역위에 있는 당원들의 입김이나 그리고 목소리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원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당원이 지역위원장이 누가 선임이 되는지 이 지역위원장이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전과 기록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청원이라고 썼는데 뭐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민주당에 청원할 수 있는 거 홈페이지 만들었으면 좋겠고 블라인드라고 적었는데 저희 일종의 블라인드 응답부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2030 또는 3040까지 많이 쓰는 블라인드 앱입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고 땅콩 항공 회항 사건이 여기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을 여기서 직장인들이 익명성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한샘 성희롱 사건, 성추행 사건도 여기서 제일 먼저 터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불합리한 구조나 갑질이 많은데 그동안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표출이 되지 않았던 거죠. 직장 내 이야기들 또는 뭐 직장인으로서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 두면 직장인 내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또는 2030의 솔직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국민청원과 다르게 좀 세대별로 특정 지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꿈이고요. 민주학숙도 뭐 김대중 캠퍼스, 노무현 캠퍼스를 만들어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요 얘기는 이제 제 책에 그냥 제가 주장하는 내용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가족 가치의 복원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 가족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종래 남녀가 만나서 사귀는 그런 가족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매슬로의 기본 욕구 5단계 이론이 1943년에 나왔습니다. 매슬로우가 죽기 직전에 자아 실현은 평생 추구해야 되는 거지 최상의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7단계로 나눈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7단계를 나눌 때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와이파이와 배터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켄릭이라는 학자가 2010년에 만든 여기 욕구의 이론을 보면 가장 어려운 게 배우자의 획득, 배우자의 육지, 양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세대가 결혼을 늦게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나와 맞는 사람을 찾아내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세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점 찍어서 결혼할 수 있고 그리고 진짜 문 열었더니 부인이 앉아있는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연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배우자라고 선택하는 것도 어렵고 그 배우자의 니즈를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유지도 어렵다는 것이 뭐냐면 LGBTQ 같은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배우자를 가족으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육도 역시 어려운 이유가 돈 많이 드는 것도 있지만 나와 같이 살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유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욕구 단계가 굉장히 우리 세대에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LGBTQ와 같은 다양한 가족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Q는 퀘스천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을 보통 퀘스천, LGBTQ 또는 LGBTQ2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동거 문화가 발달한 프랑스라고 적혀 있는데 팍스법이라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정자은행이라고 썼는데 제가 책에 쓴 PMS 센터라고 벨기에 정자 기증 센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자만 기증받아서 여성이 출산을 해서 그 여성에게 가족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인정을 해주는 그리고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아마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했었던 전통적인 가족상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상을 인정해주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이 중요한 이유는 역시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 그리고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사회 단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모성 신화에서 벗어나기라고 누가 이제 써놔서 가져왔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출산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출산휴가 3개월 쓰고 바로 돌아가려고 하면 일부 시어머니들이 모성애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이렇게 젖먹이 애를 빨리 떼어놓으려고 하냐. 근데 사실 이걸 모성애로 규정해서 그게 마치 여성이 무책임한 존재로 돼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은 부모가 하되 양육은 국가가 하는 시스템이 전 도래했다라고 보고 출산휴가 3개월이면 3개월 끝나고 바로 일하러 가고 싶다고 하면 가야죠. 그걸 모성애에 빗대서 마치 무책임하고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 폐지도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데 통일에 있어서 기성세대와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는 이상가족부터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이상가족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민족적 동질감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 모태솔로가 이런 명을 남겼습니다. 외롭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대마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늘 혼자였기 때문에 외로움이 뭔지 모른다.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다가 사라져야지 이 부재를 느끼는데 늘 혼자였기 때문에 이 외로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가족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산가족이 있다가 없어야지 이제 슬프고 민족적 동질감을 느끼는데 난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 다 한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민족적 동질감을 느낄 수 없는 세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경제 협력 성장 효과가 있다 이런 걸로 하면 안 먹힙니다. 우리 세대는 굉장히 피부로 느껴지고 따갑고 아프고 이런 것들을 느껴야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성공단이 재개가 되면 1을 주면 10을 가져온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그 10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 청년 발전기금 10%를 내놓겠다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 그 파생 효과가 이 정도 나오긴 해요. 근데 조금 더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 입장이고요. 뭐 아베나 나베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 1국가 1체제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좀 평화에 대한 진전을 널어놓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국가 1체제가 아니면 통일이 아닌 것인가 평화 정착이 아닌 것인가 어쨌든 결국은 저는 본질은 평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EU처럼 굉장히 자유로운 왕래 단일 화폐를 쓰더라도 완벽한 1국가 1체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둬야 된다고 봅니다. 되면 좋겠지. 근데 안 된다라고도 생각을 해두는 것이 지금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은 되게 뜬금없지만 정치를 아주 짧고 강렬하게 한 느낌으로 봐서는 역시 문화의 힘이 그 나라의 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번 마지막에 예시로 드는 게 우리가 배달 음식 시키면 내려갈 때 쓰레기통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놔두고 가라 라고 심부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배달원한테 갑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배달원 갑질 금지법을 발의하기 좀 그래요. 이거 문화거든요.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인지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인지하는 게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높은 문화의 힘이 있어야만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벌어들이는 수익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마 얘기 먼저. 출마 안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아버지를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100만 원은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는 긴장감을 주지만 아버지가 이제 노령연금만 받게 할 수는 없으니까 출마는 안 하고 싶고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임명선배도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배지 반드시 이번에 달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부산 출마 안 했을 거예요. 나도 뭐 서울이나 이렇게 달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의미였고 다만 이렇게 돈이 많이 깨질 거였다면 딴 데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어떤 배지에 대한 욕심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는데 EU와 같은 형태의 KU를 만드는 게 한반도에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좀 쌓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북한 관련된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과연 대학원을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편이고요. 출마하지 않아도 외곽에서 민주후보 만들자, 민주청원 만들자도 정치활동이 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으려면 제가 그 정도의 재정적인 안정, 가족의 안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당을 위해서도 뭐 국민을 위해서도 아닌 것 같고 자존세대고 제가 짧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산업화 세대는 먹을 수 없던 것을 먹을 수 있게 해준 게 산업화의 기적이고, 민주화는 말할 수 없던 것을 말할 수 있게 해준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먹고 말하는 것은 생존의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이 생존을 뛰어넘는 자존의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말했던 뭐 신한국, 뭐 세계화,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 박근혜 씨는 뭐였었죠? 창조경제 같은 뭐 그런 슬로건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많은 걸 굉장히 뭐 88만 원 세대처럼 막 객관적인 수치로 접근한 것은 아니고, 어떠한 사랑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자존이 지켜져야 되고, 장애인의 자존이 지켜져야 되고, 청소년의 자존이 지켜져야 되고, 이런 자존이라는 단어에 제가 굉장히 꽂혀 있는 상태라 이 자존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존이 됐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용어를 만든 거고요. 마르코 더 피닉스는 만화 원피스의 신수염 대대장의 1번 대대장 캐릭터입니다. 네, 제가 원피스라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좀 가끔 많이 안 보는데, 마르코 더 피닉스가 흰수염이라는 한 사람의 보스를 두고 자신의 인생을 바쳐요. 그게 너무 멋진 거예요. 불사조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르코는 흰수염의 가치를 좋아하는데, 흰수염이 가장 좋아하는 거, 흰수염의 해적입니다. 흰수염의 해적인데, 뭐 금은보화, 뭐 세계정복 이런 걸 보통 얘기하는데, 흰수염은 넌 뭘 원하냐는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가족 가치의 복원과 맞닿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마르코라는 캐릭터로 구현이 돼서 마르코 더 피닉스라는 아이디를 쓰게 되는 거죠. 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른 건 사실 크게 못 바꿨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국민의당 후보가 그 지역에 유지의 아들이다라고 해서 거기서 가져가는 표가 분명히 있어요. 단일화가 어려웠을 거예요. 단일화를 하려면은 제가 접어주는 방식밖엔 그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애초에 단일화 하지 말고 우리 완주하자라는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일화는 어렵지만, 다만 선거 토론 과정에서 너무 신사적으로 하지 않았나. 지금 또 아쉬운 게, 뭐 이렇게 얘기 끝나면 네, 배신자 얘기 잘 들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다 라는 걸 조금 더 알렸으면은 그 뒤에 나오는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라도 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당시 제가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유의미한 득표를 했을 것이고, 선거 판세를 바꾸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똑같이 낙선을 했을 텐데, 그걸 조금 더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좀 미래를 생각하지 못했던 짧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참고로 조경태 의원의 제1보좌관인 성창영 보좌관이 4구에 시의원 출마했는데 낙선했습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경태가 떨어진 것과 다름없는 결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부산이 많이 바뀌었고 4구 전체가 많이 바뀌었다. 다만 이제 내년까지 이어질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여행대학이라는 곳에서 일해서 북한 여행 꼭 잘 됐으면 좋겠고, 최근에 대통령한테 편지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썼는데, 북한 묘향산에 보현사라는 절이 있는데, 팔만대장경은 목판 인쇄본이잖아요. 목판 인쇄를 찍은 그 팔만대장경의 인쇄본이 북한 묘향산에 보현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한 나라였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 리디거 프랑크라는 오스트리아 빈 대학 교수가 쓴 북한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북한 여행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책을 쓰고 나서 리디거 프랑크는 북한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체제에 대한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아주 가벼운 체제에 대한 내용을 전혀 담지 않은 북한 여행 에세이를 쓰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감정 조절은 사실 저도 선거 하루하루 새벽 2시 반쯤 집에 가면 하루하루 샤워하면서, 매일은 아니었지만 한 2, 3일에 한 번씩 샤워하면서 혼자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늘 웃고만 있어야 되는 존재, 거기서 분노를 표출했을 때의 사진 찍힘 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욱하는 성격이 많아가지고 감정 절제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계속 거기서는 뭘 표출할 수 없고 참아야 되는 현실. 그리고 선거 유세차 아저씨랑 선거운동원 아주머니랑 싸우고 갔을 때 분명히 갈등 조정을 하고 왜 그랬냐 되는 걸 따져야 되는데 따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 감내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이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정치 신인의 입장이었고 또 잘 모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혼자 감내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혼자 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혼자 어디 카페 가는 게 취미입니다. 아버지는 2012년 제가 문재인 TV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을 때도 선거 당일에 전화 와서 박근혜를 찍으라고 얘기하셨던 어마어마한
경북 의성 출신의 전형적인 TK 출신의 그 경상도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들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가 됐는데 민주당을 더 이상 욕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죠. 아버지가 개모임을 한 20명 정도 했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딱 한 분만 민주당 지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매번 개모임이나 이럴 때 할 때 혼자 화내서 싸우다가 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유일하게 먼저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잘 됐다. 세상이 바뀐다. 이번에는 아들 지지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 아버지와 그 한 분과 우리 아버지가 뜻밖의 절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고 제가 예비 경선하고 문재인 대표님과 계속 TV에 나오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된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설득이 된 거지 그 사전 작업을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땅 발표 전에는 우리 가족 아무도 몰랐어요. 공천 헌납금 이런 게 있냐? 그 예전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지금은 제 생각에는 거의 뭐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역위원장 선임 과정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아직 여전히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냐면은 그 선임 과정 자체가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명하게 바꾸는 작업이 여러모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선택도 있지만 지인이나 인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선되는 또는 지역위원장을 받는 이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보궐선거 결과를 좀 말씀드리기 전 사실 뭐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저는 질 거라고 생각 안 했고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한 번 역전해서 승리하긴 했지만 그거는 마지막에 한 번 역전해서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마지막에 개표한 그 선거구를 제일 먼저 개표했으면 느리기다가 그대로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일단 민주당의 천민호 후보는 거제시장이었기 때문에 창원 성산과 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새누리당 당적이었기 때문에 민주당과도 무관했고요. 그러면은 창원 성산은 늘 괜찮은 지역이었냐? 그 전에 권영길 있었고 노회찬 있었는데 권영길 노회찬은 사실은 그 당의 대선 후보급입니다. 이 인물에서도 전혀 뒤지는 게 없었죠. 근데 여영국 후보가 그 당시에 도의원으로서 홍준표 도지사와 각을 세우면서 굉장히 유리한 인지도가 있었지만 노회찬만큼의 파괴력은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선거는 인물이 굉장히 또 중요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빙이었고 저는 다음번에는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가 참신하게 있다면 단일화를 하든 하지 않든 민주당 후보가 다시 이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통영거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후보를 거의 내지 못했고 후보를 내지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지난번 선거는 무투표 당선이 됐던 단일 후보로 그냥 후보 등록 자체를 한 명이었어요. 그런 놀라운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38%인가요? 40몇 %인가요? 38%. 네. 양문석 후보가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팟캐스트나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번에 30대 중후반의 유의미한 득표를 받아야 지금부터 한 달간 1%씩 올리면 박빙의 승부가 내년 총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부터 1%씩 한 달에 1%씩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12개월이면 딱 50% 되잖아요. 38이면. 그러면 박빙의 승부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지역은 여전히 완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년도. 쉽지 않은 거고.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선배들이 5명 당선되고 1명 보궐로 됐는데 보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민심이 휩쓸었기 때문에 개인의 개인기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선배가 이걸 보진 않겠죠. 5명은 정말 그 개인기로 돌파한 거예요. 정당의 지지율과 무관하게. 정당의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이 낮아진다고 하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낮을 때 2016년에 5명이 당선됐어요. 김영춘 장관님 같은 경우는 김종인, 문재인 대표 외부 지원 유세를 끊어버렸습니다. 오로지 나만 보고 투표하라고. 그렇게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개인기로 돌파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5명 정도는 그대로 재선을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국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이게 지금 전재수 시당위원장님이 원외 지역위원장을 긴장시키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조국 후보가 만약에 내려온다면 한 지역구의 지금 지역위원장은 없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는 없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조국을 통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만큼 열심히 해라. 하면 가져올 수 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면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18개 부산 지역구 선배들, 저를 빼면 17명이죠. 다 존경하지 않아요. 이거는 당을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욕먹고 영원히 정치하지 못하더라도 이 5명의 당선자 이외에 모든 사람이 국회의원 후보가 될 만큼 뛰어난 사람이냐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온 거에 대해서 존경심을 보낼 수는 있겠죠. 근데 당연히 국회의원이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
해야 되고 지역구를 뜩뜩뜩 찍으면은 거기 있는 지역위원장 선배들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저는 최대 내년 13석에서 14석까지 가져온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을 적절히 바꾸거나 정책을 잘 바꾸면 저는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전재 선배가 조국을 부른 이유는 이 복원력이 굉장히 심해요. 정치가. 한 번 선거표를 바꿔서 줬는데 마음에 안 드네? 다시 돌아가야지라는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에 조국 카드까지 가져와서 과반을 넘겨야만 민주당 자체도 부산 자체도 민주당 판이 됩니다. 내년에 승부수를 전 던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 부산 민주당 역사 70년에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그런 의미로 조국 민정수석이 받아들인다면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국회의원 한 자리를 두고 내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마무리 발언. 네. 내 편, 아니 편 이건 사실은 이제 어떤 자리에 누가 필요한지가 알아야 이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될 텐데 이 사람이 예의가 없더라도 사무실 내에서만 근무하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 데려와야 되고 바깥으로 도는 사람은 정치 잘 몰라. 근데 너무 잘 웃어. 나랑 잘 어울려. 그럼 이 사람 또 데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자리에 누가 필요한지 또는 어떠한 자리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자리가 누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나면은 사람 구분하는 것도 역시 쉬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드리면은 뭐 정치에 역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주변에 정치 도전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정치도 하나의 직업일 뿐입니다. 우리가 변호사 시험 도전한다고 하면 응원하지 정치 도전한다고 하면 계속 이상해 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그들도 그냥 한 인간일 뿐이니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